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아동복지 정책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개로 분산된 아동복지 사업, 그 수행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가 아닌 통합된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뭐 시설 아동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등등 이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세번여법이겠죠. 네. 그거를 대표 발의하고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약화사고, 그러니까 약을 잘못 써가지고 장애인이 됐거나 사망했던 이런 분들 네네. 그 의무 보상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인데 네. 그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입법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법안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산하기관, 공공기관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너무들 많이들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원래는 줄여야겠다. 네. 너무 많은 부분을 좀 통합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동복지 쪽을 보니까 아예 산하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들은 막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서로 혼재하고 이렇게 좀 낭비되는 요소들도 존재를 하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국가 사업이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동복지 정책이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네. 아동복지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위탁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겠네요. 우선은 제 판단에는 그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낭비 또 부분이요. 예, 네. 정책 간의 또 연대성, 그 연결고리라는 게 있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분산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물론 위탁받은 곳이 공공기관들도 있지만은 민간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동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또 민간 단체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전문적이고 열심히 하는 기관들이긴 하지만은 공공적인 정책 이런 데에 한 어떤 마인드나 의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 기관이 한 7기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예. 어떤 기관들이 여기 해당되는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처럼 전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요. 네. 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 관련 인력을 전체적으로 한 이런 곳도 있고요.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부스러기 선교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민간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 데들이 이제 하나씩 나눠서 좀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사업단도 있어요. 뭐 예. 디딤 씨앗 지원 사업단도 있고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관명도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일을 나눠서 했었군요. 예, 그런 사업들을 이제 그런 기관들에다가 하나씩 나눠서 해줬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관들이 그 뭐 한두 군데 빼놓고는 아동을 담당하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대부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네.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아동복지 정책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이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 복지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국가 위기를 맞이하는 게 저출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사실상 그 결혼이라는 부분, 또 임신, 출산,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육, 그리고 이제 양육, 아동들 네. 복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교육이겠죠. 사교육비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서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아동복지를 제가 또 보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복지 논쟁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이나 아동 정책, 또 임신, 출산 이 정책들은 무상복지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리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가 뭐 일반 추계로 보면 이론상이지만은 210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돼요. 네.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개정안에 따라 설립하게 되는 아동정책개발원이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신설 기관이 되는 거죠? 예, 신설 기관으로 이제 네. 아동정책개발원 이제 저는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네. 뭐 한간에서는 아동복지정책개발원으로 하자라고 이름이야 하는 뭐. 데고 있고 그래서 그 예. 뭐 이름은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서로 협의되고 뭐 의견 원하는 대로 그거는 뭐 아동개발원이 되든 아동정책개발원이 되든 아동복지정책개발원이 되든 네.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름은 그- 중요하지 예, 않고 중요하지 않은 다만 것 역할,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무게를 실어 주셔야 될 텐데.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동복지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7가지 사업들이 분산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 예정처의 재정 추계를 보니까 그 5년간 약 그 107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20억 정도 들겠죠. 네. 그러니까 예산이 드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이 낭비하고 잡아먹는 그런 기간 아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7개 사업에 집행되는 돈이 1년에 56억이에요. 네. 그럼 5년이면은 280억이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280억 안에는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약 100억 원 정도의 이 예산이라면은 오히려 그 280억 중에 100억 원, 아마 물가 상승하면 300억쯤 되겠죠? 네. 100억 정도가 관리 운영비로 쓰이고 200억이 사업비로 쓰인다면 오히려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연계성과 체계성, 미래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시스템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위탁 맡긴 곳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맡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아동복지를 이끌어 나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 아동정책개발원이라는 곳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이 아동정책개발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었을 때 기존의 역할을 나눠서 했던 다른 기관들이 위축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7개 기관이라고 했을 적에 7개 기관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여기는 그 사업의 중앙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의 사업 단위별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 7개. 아하. 그러면은 이 컨트롤 타워가 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복잡하죠. 보면은 각각 또 컨트롤 타워 밑에 각 산하 기관들이 또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중심적인 축인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게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는 7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일종의 서브 단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지금처럼 그런 이 사업 중심적인 보다 좀 슬림화해서 네. 하는 컨트롤 타워고 그 중에 많은 정책적인 영향은 이 아동정책개발원이 담당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군요. 물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컨트롤 타워를 서브 컨트롤 타워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아동정책 개발로 다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아마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다만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에게는 아무런 그 영향이 없군요. 영향은 없죠. 예.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뭐 흡수될 것이냐 놔둘 것이냐는 부분을 포함해서 의견 수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동정책개발원의 권한이 강화됐든가 뭔가 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실리느냐라는 부분도 궁금할 것이고 더불어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수렴 과정과 처리 전망. 저는 몰랐는데요. 네. 이 아동정책개발원에 대한 논의가 18대 때나 17대 때도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동은 되게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도 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 법이 꼭 통과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다만 네. 이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건데 절감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고요. 복지부 쪽에서는 이미 좀 협의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에서 좀 처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용 중에 뭐 CCTV로 인한 인권 침해 이런 그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마련돼 있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저희가 그 CCTV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약간은 있어요. 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나름대로는 보완을 좀 했어요. 예.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 자격을. 예, 네. 자격 이런 걸 굉장히 강화를 했고 아.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부딪힐 때 네네. 그건 아동의 인권이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도 하고 또 이 아동학대 문제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그 CCTV 같은 걸 통해서 감시의 역할도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문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두 축을 다 보강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교사도 의무화하고 대체교사도 의무화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CCTV도 의무화했던 이런 이 양쪽의 투 트랙으로 갔었는데 아마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찬반 토론을 할 때 반대 토론만 하다 보니까 그런 보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문제점만 부각이 되고 그러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완을 했고 어떤 면으로 우리가 그거를 다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분들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의원분들도 이제는 납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정되면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복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의원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마련한 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 연구 용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근데 제가 내용이었습니까? 국감이나 이런 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네. 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은 항상 정부 측이 답변하는 게 연구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얘기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연구용 맡기면은 그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은 후년쯤에 정책을 논의하게 돼요. 네.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죠. 그렇군요. 근데 2013년도에도 이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뭐 거의 동일하게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옛날에 얘기했던 내용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차이가 없는데 음. 그거를 또 정책에 반영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것도 제대로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하고 또 시간을 너무 질질 끌고 길게 끌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또 사회적인 관심도 줄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구 용역을 했던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내용 면에서도 그야말로 재탕 삼탕했고 네. 재탕 삼탕한 것도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예. 네, 사실 뭐 아까 그 선거권이 없는 아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걸 떠나서 아가들이 어린이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유아들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나 이 영유아 보육이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그 복지 내지는 저출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에 의해서 선거 때 어떤 예산 내지는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니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왜 우리가 보육 문제를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가? 보육은 이렇게 복지로 접근한 게 아니고 저출산이라는 국가 과제, 그야말로 네. 국가가 멸망하게 될 수 있는 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보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네. 아동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복지 파퓰리즘 얘기하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복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보육이나 아동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상급식 같은 문제는 교육이라는 이념에서 접근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기초연금이니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복지적인 이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좀 제대로 그거에 해당하는 이념을 가지고 정립을 해서 정책과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이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충분한 양측 진영이 있을 수 있고 다방면의 그 진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것이 선거 때 공약으로 그냥 제기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으로 그냥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혼란이 빚어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 하나하나를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빨리빨리 그냥 만들고 그냥 빨리빨리 집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가치와 이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되는 거는 보완을 하지만은 그 이념적인 혼란을 갖지 않아야 되는 아하. 이런 좀 제대로 된 체계화된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국민도 이런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말씀 중에 무상복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복지냐 교육의 문제냐 뭐 여러 가지 막 그 갑론을박이 상당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 지금 논의를 생각이 하면은 드네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신들의 소득이 250만 원이 돼도 네.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지 20만 원을 받으세요. 네. 그 소득이 250만 원이 돼도. 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월소득 200만 원만 돼도 아이들 급식비를 또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의 복지의 균형 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뭐 관련한 말씀을 많이 듣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진 중이신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의료사고 의무보상제도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신해철 씨 사고도 있었잖아요. 아, 예. 이제 의료사고가 나면은 이거를 뭐 법원에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또 의사나 병원이나 뭐 완전히 거의 가산을 탕진하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제도가 이 선진국은 다 의무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좀 의료사고 의무 보상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네. 좀 의사도 그야말로 아무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고 네. 환자도 그야말로 염려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으면은 그야말로 그런 보험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보장해주고 네. 뭐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